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뒤쪽을 봐도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이곳 경기 파주시에 새벽 4시쯤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부터 2시간가량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세게 내리던 빗방울이 지금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눌로천인데요. 날이 밝으며 폭우로 불어난 하천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살도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새벽 3시 반쯤 이곳 눌로천의 수위가 상승해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은 파평초등학교와 파평중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긴급 문자는 조금 전 6시 반쯤 주민 대피 명령이 해제됐다고 다시 발송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도로 곳곳에 물이 범람하며 쌓인 토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일부 도로에는 물이 들어찬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인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도 시간당 72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며 새벽 1시 반쯤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정곡읍 등 경기 북부 곳곳에 극한호우가 내리는 등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어진 폭우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피해 상황을 보면 도로와 주택 침수 등 35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7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곳곳에 빗길 사고도 잇따르며 경기 김포와 포천, 인천 등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재난 문자나 뉴스 등 날씨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출근 시간대인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수시로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도로가 곳곳이 통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파주 율곡로라든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조남 JC에서 안현 JC, 파주 수리슬로, 연천 신평화로, 가평 비룡로 같은 곳이 지금 도로가 통제돼 있다고 하니까요. 자동차 이용하실 분들은 도로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내용부터 확인을 하시고 주의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우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수도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외선은 오늘까지 운행하지 않고 도로 곳곳은 통제됐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어 나가시기 전에 교통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사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되는 호우 예보와 또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통제됐던 도로는 풀리고 경기 북부 쪽은 통행이 제한되는 등 도로 상황은 오락가락합니다. 우선 밤사이 동부 간선도로의 경우 침수 구간 물빠짐 작업 등으로 통제가 계속됐었는데요.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과 성동에서 상계교 구간 모두 새벽 5시를 기해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경우 청산 나들목에서 서울 방면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우회가 필요합니다. 곧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이니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수시로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에 이어서 강원 영서 지방에도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경기 북부에 이어서 강원도에도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에 이어서 강원 북부 지방도 비상인데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파주 문산읍 운천리 지역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비가 여러 차례 집중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지역도 현재 철원 지역 주변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호우 재난 문자 발송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전송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역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인데요. 마지막으로 확대한 지역이 철원 동송읍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오늘 새벽 5시 18분에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연천군과 전공읍 지역, 청산 지역, 그리고 장남읍 지역으로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으로 3시간 사이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이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문산읍과 파평면, 적성읍 지역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호우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가급적 야외 출입을 피하시고 또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주변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 전선이 부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동두천과 연천 그리고 영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이 지역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예보돼 있습니까? 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150mm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김 씨 측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인 만큼 지난 6일 소환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일단 최대 20일 안에 김 씨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진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곧 공항에서 체포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과 IMS 모빌리티 대표까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집사 김 씨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는지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1야당 강제 수사에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빈집 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튿날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원들 자택과 사무실이 아닌 제1야당 당사에 진입한 건 3대 특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3년 전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통일교 입당 관련된 보도 있었는데 그것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특검 수사 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집결을 공지했지만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은 대전 합동연설회를 위해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을 사면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충견인 특검을 이용해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에 나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반면 범여권은 여의도로 관역을 옮긴 특검 수사를 환영하며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50인의 도적들, 내란의 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위헌정당 해산 시도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무르익을수록 강대강 대치는 나날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의 정치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민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개혁특위는 오늘 출범식에 이어서 첫 회의도 열고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간의 허위 정보 규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언론개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 연호를 주도하며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징계 수위는 전 씨의 소명 등 절차를 밟아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와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유, 최대 제명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청중 없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7월까지인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고 사실상 조국 대표 옹립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은 사면 후폭풍 속에 여당만의 잔치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뜨거운 물 목욕을 하고 싶다는 자서전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출소를 앞둔 설렘 못지않게 조국혁신당도 조국맞이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지도부 5명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네요, 당원들은. 그걸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혁신당은 5대 과제로 내란 종식을 비롯해 다당제 연합정치와 민주진보 진영 연대를 확정하며 민주당과 미묘한 밀고 당기기도 시작했습니다. 당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지만 정치권의 사면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보수당 출신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3,500명을 초대한 행사가 반쪽짜리 여당만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조국과 윤미향, 이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특혜 사면 금지법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과 김용처럼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문제가 됐거나 대통령이 직접 그 범죄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임명식 불참을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굳이 참석을 설득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으로 인한 중도층 이탈 우려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 차관급 인사를 대거 단행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등으로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한 최교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엔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원민경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엔 여성계와 교육계에서 현장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와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교수,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각각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문체부 차관과 국정원 3차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10명도 임명했습니다. 대부분 각자 조직에서 경험을 쌓아온 실무자들이 내부 승진했는데 역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이 높았던 4강 외교대사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만큼 아직 내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많은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5개년 계획, 어제 국정위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경제 분야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혁신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라든지 혹은 세수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23개의 과제를 내놨는데 이 중에 한 29개 정도 제가 기억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혁신경제에 관련된 분야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같은 분야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경제란 것이 결국은 규제 합리화, 그러니까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이런 내수를 활동시켜서 결국 경제를 일단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혁신 분야는 아무래도 AI 바이오, 이 신산업물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AI 고속도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모험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모험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형 자본, 특히 벤처 자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처 자본 투자 같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제 메가특구라든지 이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충실히 하면서 결국은 혁신과 내수 안정, 지역 경제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몇 가지들의 과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과제들이 있었다면요? 사실 이제 과제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해서 우리나라에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이제 AI 분야가 이제 현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분야이기 때문에 예. AI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AI 고속도로라는 특정한 정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결국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거 벤처 투자 같은 것들, 또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은 늘 사실 내수활성화 같은 분야는 늘 나온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과제는 다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아무래도 AI 분야가 아닌 것인가, 예. AI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바이오도 지금 아무래도 바이오가 또 AI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펴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고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은 게 아쉽긴 했는데, 이거는 일단 국정기획위 발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이 국정기획위에서는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210조 원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있는데 충분하거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하락 때문에 세입 확충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구조화된 요인이기 때문에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210조 가량의 정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자금 지원하고 210조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세제 개편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감세를 줄이고 비과세로 되었던 거를 세금을 매기는 방식들을 통해서 세입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행정 효율화라는 것은 더 이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빼먹고 있었던, 그러니까 AI가 기존의 조세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은 결국은 경제가 커지고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내게 되고, 이것이 고용 쪽으로 가면은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개인의 소득세라든지 늘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한은 같은 경우에 또 잉여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기재부로 배당을 하면서 세입을 확충, 흔히 말하는 세수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출 같은 것들도 구조조정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돈들을 조금 어떻게 보자라면 좀 줄이고, 그다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 투자 재원 같은 거 잘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210조를 마련하겠다는 플랜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결국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밭은 많은데 씨앗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과한 분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과한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추가 국채, 그러면은 돈을 더 빌리거나 돈을 더 건넨 증세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 발행이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우리나라에 사실 그러니까 210조를 만든다는 것이 돈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네. 사실 4, 5년 안에 210조라는 것은 매년 40조씩인데, 우리나라 이제 복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쉬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씨앗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AI가 현 정부에서는 AI 성장이 잘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예. 경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AI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시드머니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드머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생 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국내 수요가 있어야 AI 산업도 발전하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개정을 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뉘앙스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주가 지수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인데,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정책들이 이런 코스피 5천 시대를 지향하기에는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3천을 빨리 넘고 4천도 빨리 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지금 3,200대에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횡보가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세를 어떻게 보면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겠다, 양도세 과세를 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뭐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양도세 정책 같은 것들은 사실은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정책들이고, 주식을 팔게끔 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2월 전에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매할 수도 있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우려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양도세라는 세제 측면에서는 지금 세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세 차원에서 혹은 과세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자라면 뭐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5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금 확보 이런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실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리가 없겠죠. 이럴 때야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대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점포를 순차 폐점한다고 해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 홈플러스가 이번 3월에 기업 구조조정, 흔히 말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부채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부채 조정한다는 것은 빚을 좀 탕감해. 지금 빚을 가진 사람들이 빚을 좀 탕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자라면 이 탕감을 할 때 그냥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구 노력을 해야 우리가 빚을 깎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가장 큰 대안이 임대료를,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가 결국 부도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업장이죠. 그러니까 점포에 대해서는 15개 가량은 이제 사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비용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 절감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면은 계속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뭐 듣기로는 뭐 30%에서 50% 정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점포를 폐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 점포 졸라매기를 하면서 긴급 경영 체계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그 타임라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가 MBK에 인수되면서 왜냐면 빚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인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BK가 자기 자본 투자는 적게 하고 홈플러스가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빚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빚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홈플러스가 경영이 잘 되면은 수익을 흔히 MBK가 굉장히 많이 챙겨갈 수가 있는데, 경영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투자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또 시장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통시장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게 되고, 이마트라든지 롯데 경쟁이 홈플러스가 좀 밀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손실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지면 부채를 못 갚게 되고요. 부채를 못 갚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종의 기업의 부도를 선언하고 우리 빚을 탕감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게 2024 이번 올해 2025년 3월에 발생할 일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MBK 파트너스 인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클 병주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죠. 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손실 감수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적인 사모펀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사실은 모범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은 우리가 사모펀드라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이란 것은 아무래도 기업 경영을 정확하게 하고 투자자보다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것에 원칙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펀드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큰 업체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돈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모펀드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경영 효율화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고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밸류를 늘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요새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투자자, 그 MBK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떠한 인식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자본시장이란 것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모펀드에 요구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능이라든지 기대감은 저버리고 투자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땅한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폐점까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유통업계가 좀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업체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플러스가 폐점을 하게 되면은 또 이 기존의 오프라인 상권들이 또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또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마켓 전환, 유통산업의 큰 전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점포를 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굉장히 컴플렉스 같은 것들 지어서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 어떤 이런 마트 시설들을 놓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한정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예전처럼 모든 그러니까 점포를 널리 만들면서 하는 것들은 오프라인 시장에 좀 적용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BK 파트너스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망가뜨린 회사가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죠. 과연 이런 자본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정상회담 뒤에도 전쟁을 계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두 번째 회담을 위해 테이블을 세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들어야 할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두 번째 회담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하지 않을 거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ere may be no second meeting because if I feel that it's not appropriate to have it because I didn't get the answers that we have to have, then we're not going to have a second meeting.
푸틴 대통령을 향한 압박 강도도 높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만약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consequences. There will be, I don't have to say, there will be very severe consequenc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배제된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행보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지연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며 발끈했습니다. 미국 땅인 알래스카에서 회담이 열리는 때도 푸틴이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존 볼턴,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등 해고된 얼가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를 공짜로 얻는다고 해도 이런 언론들은 나쁜 합의였다고 비판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은 푸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11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명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군을 검토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힘 빼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우선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의 데이빗 제르보스 수석 시장 전략가, 레리 린지 전 연준 이사,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가 포함됐습니다. 연준 이사진에선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마크 서머린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9월 비컷으로 불리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속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연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금리가 1.5에서 1.75%포인트 더 내려가야 한다며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이젠 인하폭이 문제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금리를 3에서 4%포인트 더 낮춰야 하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은 3-4명으로 압축했다며 압박했습니다. Federal Reserve, my friend. Too late. He's too late. I think it's just grossly incompetent.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금리 인하파는 연준 내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 2명뿐이었지만 최근 리사 쿡 이사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전환점을 언급하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9월 16일과 17일에 열리는데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지명자까지 가세하게 되면 금리 인하파와 신중론자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 남부에서는 최악의 폭염과 강풍 속에 산불이 비상입니다. 이 내용은 정유신 기자가 전합니다. 산등성이에서 검붉은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한낮 해를 가릴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산불이 번지면서 그리스 자킨토시 섬 등 유명 관광지 관광객 수천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그리스 세 번째 큰 도시인 파트라스 주변 최소 25개 정착촌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0여 대 항공기와 4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지만 이틀 만에 만헥타르, 축구장 14,0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00여 곳 산불에 애를 먹던 그리스 당국은 유럽연합에 항공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도 일주일 넘게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 산불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스티아와 마드리드 북쪽 산불로 주민 1명과 자원소방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시대 유적지가 산불로 피해를 받고 알바니아 남부에선 300년 된 정교회 교회 건물을 비롯해 40채 이상의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20여 거 동시다발 산불에 현지 당국은 방화 용의자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ome in a combination that produce very fast fires, very intense fires, basically fires that burn beyond the threshold of control.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속에 유럽에선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길어지고 건조한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지난달 수입 물가가 6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호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나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밤사이에 수도권 곳곳에 또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지난 밤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도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빗줄기가 거세진 모습입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리고 또 얼마나 더 강하게 내리는 겁니까? 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강수가 점차 약화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강원도 철원에도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도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 구름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를 지나며 이들 지역은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수도권 많은 곳에 15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오겠고요.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추가 강수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낮더위가 주춤하는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